안녕하세요. 토닥토닥 마음정비소 마음운동 트레이너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심리와 정신건강 관련 책들을 만나는 지혜로 토닥토닥.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굉장히 같이 쓰면 기분 좋아지고 에너지 받는 우리 개그우먼 허한나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연탄키를 이철원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입니다. 오늘도 참 우리 작가님께서 들려주시는 얘기는 가슴 깊이 나와요. 뭔가 이렇게 소설의 한 구절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부끄러우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에요. 네. 자, 이번에 함께하고 있는 책 어른으로 산다는 건 허한나 씨의 소개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쓰리나 허예요. 오늘 제가 서점에 갔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지 뭐예요. 제목이 어른으로 산다는 것. 딱 제 책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우. 그래서 책을 샀죠. 도대체 어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이 책을 보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정말 울컥했지 뭐예요. 내 겉모습만을 보고 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입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이 책은 나더러 힘들어하지 말라고, 다 그런 거라고,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감 지수를 쓱 올려주는 정신과 의사 김혜난 선생님의 어른으로 산다는 것. 아우! 오늘 밤엔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자야겠어요. 오빠, 오늘은 저 못 나가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을 함께 읽어주실 분,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약간 네. 이제 방송 오래 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래 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제가 약간 정확하고 또박또박 발음을 네.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 진짜 한 수 배우셨습니다. 네. 집 밖에 빵 터졌어요? 아니, 왜냐면 작가님이랑 PD님이 네. 약간의 그 사투리가 섞이면서 말씀이 빠르니까 네. 무슨 말이지? 그렇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굳이 사투리 안 쓰려고 네.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저는 사투리라고 제 동네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사투리라고 생각 안 들어요. 네. 정말 서울말 유창하다 듣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오면 서울말이 유창하다. 아, 서울말이 유창하죠. 여기 오면 사투리다. 아. 근데 서울을 어떻게 사투리인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 죄송합니다. 참 의문이네요. 네. 아니 작가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릴 빨리- 때는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개구장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일 아까운 게 제가 청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지났다는 게 그게 제일 아깝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누구의 얘기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청춘에겐 청춘을 주기 아깝다. 아, 맞아. 예,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좋은 건지 네.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진짜. 지나야 아는 거니까. 네. 네. 제 큰딸이 지금 딱 청춘이거든요. 오. 지금 23살입니다. 어머나. 이 인생이 가장 찬란하고 빛날 시기. 그때 이제 제가- 클럽을 많이 다니거든요. 클럽도 많이 가봐야 돼요. 맞아요. 네. 네. 놀아봐야 됩니다. 아. 청춘일 때만 재미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재밌게 놀아.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 아까운 청춘을 잊지 못해서 과거에 얽매이고 약간 요즘에 왜 피터팬 증후군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증후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집착적으로 모은다거나 이런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것도 재밌는 것이 문화 현상이니까요. 근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2001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키덜트라고 해서 키덜트. 아예 키덜트 상품에 대한 어떤 뭐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항상 보편성이 그래서 참 재밌어요. 정말 소수면 이게 무슨 뭐 피터팬 신드롬이니 뭐 속칭 무슨 뭐 덕후니 예, 방송 맞나요?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근데 하지만 요즘은
당연히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 문화나 중국 문화 비슷한 건데, 남들 손가락질 받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상한 뭐 소수가, 근데 다수가 돼버리면은 그게 또 손가락질 받기는커녕, 네. 그게 또 당연한 것이로, 타당성을 거죠. 근데 뭐 너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너무 과하다면 역시나 이제 이런 거 있죠. 왜 스누피 보면 네. 맨날 왜 저기 담요 끌고 댕기는 있잖아요. 라이너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다니는 애가 있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 담요라든지 뭐 테디베어라든지 이제 뭐 아기들이 클 때 엄마랑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떨어지면 이것도 일종의 애도 과정이죠. 근데 그거를 잘 무마시키기 위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중간 대상이랍니다. 근데 중간 대상이 지금 이제 엄마에 대한 대체물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뭐 남자분들 요새 뭘 많이 모으죠, 모으기도 네. 하고.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요 스마트폰이 계세요. 아, 스마트폰이 진정한 친구처럼. 요즘에 테디베어나 감효죠. 맞네요. 내가 원하는 데다 오니까. 네. 네,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쉽지만은 않은 일, 바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책 속의 내용 만나보시죠. 울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감추려고 하죠.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쌀 강한 면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맞아요. 설령 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은 약함을 감추기 위해 갑옷을 입어요. 하지만 그것은 유리로 된 갑옷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갑옷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말아요. 하지만 강한 사람은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보이며 바람의 방향에 몸을 맡기는 거지요. 우울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그는 우울 너머에 있는 화해와 관용, 부드러움, 그리고 따뜻함의 행복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울 수 없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그는 울음 뒤에 오는 후련함과 체념의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행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허한나 씨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좀 용감한 편인가요? 전 바로바로 나타냅니다. 아, 좋으면 좋다. 네. 슬플 땐 울고. 예. 오. 전 바로바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남자친구, 네. 지금 남자친구 말고, 구남친. 구남친 사귈 때도, 네. 한 두 번째쯤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저한테 오빠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지. 그래서, 그럼 왜 사귀자고 안 해요? 이렇게 바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날 사귀었죠. 아, 용감하다. 멋있다. 예. 반대로 슬픈 거는. 슬프 울죠. 예, 왜 울어? 이렇게 해서 걔가 막 계속 울어요. 잘 울어요. 울면 아우 재밌었다. 약간 그런 거 있죠. 나는 솔직히 울고 나서 그걸 재미로 또 승화시키는구나. 예, 아우 그냥 개운하잖아요. 예, 지금 나온 말 중에도 울고 난 다음에 후련함. 그런 걸 못 느껴서 좀 못 우는 사람이 불쌍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슬플 때 막 울고 그냥 좋을 땐 막 웃고. 단순해요. 진짜. 네, 단순해요. 네. 그래서 그냥 근데 그런 게 좋더라고요. 후련하게 막 울고 난 다음에 눈 퉁퉁 부어가지고 다시 쌍꺼풀 수술한 것도 10년 전 쌍수했을 때 그 눈이 다시 그 돌아왔을 느낌. 때 그런 걸 또 보고 웃고 예, 그런 거죠 뭐. 아니, 여성들은 그래도 네. 우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뭐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대한민국이 유독 그럴까요? 왜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네.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좀 창피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는 이야기. 답도 아니고. 예, 누가 만드는 얘기죠?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슬픔에 끌려다니지 않고 슬픔과 맞서는 좋은 방법이 네. 저는 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슬플 땐 그냥 울고 뭐 사람 별로 의식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고 나면 더 좋아요. 근데 막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지요. 네,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 예전에 그 조인성 씨가 주먹 넣고 참았을 발리 선생님 이랬어. 이런 느낌으로. 네, 그냥 누워서 저 혼자 방에서 캄캄한 방에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러내린 적은 여러 번 있죠. 그때도 소리 내어서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싶어요. 소리 내서. 네, 후련하게. 꺼이꺼이. 네, 네. 저 그렇게 울거든요. 술 먹은 여자처럼. 진짜 세레나처럼 우는 진짜 거야. 그렇게 울어요. 예, 여기다 그 이불 같은 걸 이누고 아니 근데 이렇게 감정을 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해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잖아요. 감정을 폄하시킨 지가 한 네. 이제 약간 좀 추상적이지만 하여튼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전부 다 이제 막 물질주의로 되면서 네. 감정보다는 이성을 이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감정 따위는 폄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 네. 감정보다는 논리로 맞서게 그래서 되는군요. 스펙, 뭐 어떤 여러 명예, 타이틀, 그래서 옛날에 오제 마법사라고 있었어요. 오제 그러니까 마법사. 그래서 양철 인간이죠. 죄송합니다. 양철 인간이 있는데 그 애가 나중에 리메이크가 돼요. 미드에서 틴맨이라고. 근데 그게 지금의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 굉장히 잘난 척하지만 네. 엄청 약하잖아요. 수트만 벗으면 그냥 네. 그죠?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정신학에서는 바로 나르시즘, 병적인 자기입니다. 자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자기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수트를 입고 메이크업 하는 거죠. 그렇게 슬픈 얘기가 아이언맨에 있었나요? 그래서 아마 뭐 스포일러지만 3탄 마지막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3탄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3탄 끝에 어떻게 그분이 되는지를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눈물이라는 게 그 예전에로 올라가 보면 네네. 고대에서도 어떤 정화의 의미가 있잖아요. 카타르시스라는 그렇죠. 거. 네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그래서 유교 문화권 변질된 유교 문화권인데 그러면서 많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모든 아까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희노애락이 다 동등하고 그런 건데 너무 일부분만 우리가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점점 밸런스 깨지고 그것도 심지어는 약한 것도 아닌데 약하다고 우리가 폄했어요.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오히려 항상 저 진료할 때 보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약간 어두운 골목에서 이렇게 문신이 많은 분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이 공황이 많고 조금만 톡 찌르면 눈물이 눈물이 많아요. 날 것 같은. 네. 마동석 씨 같은 분. 맞습니다. 네. 야, 그럼 그런 슬픔과 네. 또 우울하고는 좀 다른가요? 다르죠. 네. 다른가?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 네. 어떻게 다른가요? 친하죠. 네. 우울은 진짜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뭐 심리치료사라든지 뭐 그런 뭐 이렇게 뭐랄까 뭐 학도들이잖아요. 뭐 생전은 정말 상담사 될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많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다 그래요. 진정으로 우울할 수 없으면 우울해본 적도 없고 뭐 조금 이건 터부신 얘기지만 좀 해야 돼요. 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인생의 반의 반도 못 살았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실제로 디프레시브 리얼리즘 그래서 우울의 현실주의. 우울할 때가 가장 현실 직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제가 한 말도 아닌데 프로이드가 말인데 프로이트가 이런 말했죠. 우리는 정신과의사나 이런 심리치료사 역할은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개인의 극단적인 불행을 보편적인 불행으로. 보편적인 행복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네, 누구나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네. 다 힘들지. 진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계속 신세한탄을 하세요. 언제까지 난 이렇게 힘들어야 되니?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나도 힘들어. 근데 이제 엄마한테 통하진 않지만 네. 다 힘들어요. 네,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들죠. 근데 그게 그거를 왜 나만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미디어 때문에요. 매스미디어가 매스미디어. 즐겁고 밝은 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늘 하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나랑은 약간 그래, 코드가 아니 근데 맞으시. 그래서 재책이 안 팔려요. 죄송해요. 네. 그러네, 희망적인 얘기를 봐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책 속에 슬픔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볼게요. 슬픔은 머물지 않아.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조차 슬픔은 조금씩 흘러가고 있어. 어쩌면 머무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몰라.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잡고 있을 때 우린 계속해서 슬픔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슬픔 속에서 살겠다는 마음과 같아요. 왜냐하면 슬픔 속에서는 적어도 이 더 맑고 세상이 더욱 투명해지듯 슬픔을 흘려보내고 나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충분히 슬퍼야 돼. 그리곤 그 슬픔을 놓아줘. 그러면 슬픔이 남기고 간 선물을 받게 될 거야.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기억과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법, 슬픔을 서로 나누는 법과 인생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야. 슬픔이 남기고 간 선물, 뭐 인생을 사랑하는 법, 아니면 이해와 통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철원 작가님께서는 슬픔이 남기고 간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전 받았고요. 제가 그 소설가 카프카와의 대화라는 책에서 읽은 거로 기억하거든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좀 재밌는데,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슬픔의 방이고, 하나는 기쁨의 방이다. 근데 기쁘다고 너무 소리내어 크게 웃으면 슬픔이 깨어난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웃지 말 것.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슬퍼서 크게 울면 기쁨도 깨어나겠네요. 그러니까 그 답이 기쁨은 귀머거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답답해요. 아주 전 재밌게 그걸 읽었는데, 읽었는데요. 저는 슬픔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에서 맨 마지막 대사, 아마 톨스토이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 같아요. 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내게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기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들도 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렸거든요. 네. 톨스토이도 많은 불안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아마 그 말은 그 소설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론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정말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선생님. 일단 그런 거죠. 아무래도 행복하다는 감정만 계속하다 보면 인간 의학적으로요, 호르몬에 이게 내성이 생겨요. 우리가 기쁨, 슬픔 이런 것도 사실은 호르몬, 약간 너무너무 폄하게 말을 하다 보면 호르몬이 장난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년 반이 권태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몇 가지 도파민 어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나오다가 열정에서 연애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꼭 불 붙어야지, 이래야지 무슨 사랑이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약간 기쁨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3대 1인 것 같아요. 해보면 인간관계, 세상 관계가요, 저는 항상 4가지 얘기하는데 3가지가 뭐냐면 이제 항상 기대했다가 항상 실망하고, 실망, 그 다음에 환멸, 그 다음에 배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시는데, 그 다음에 정말 가문에 콩 나듯이 오는 게 이제 그게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그 4가지로
살아라고 합니다. 네.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오는 거군요. 네, 그래도 콩이 오니까 얼마나 다행이죠. 우리 안나씨는 그럼 콩이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항상 베이스에 정말 슬픔이 깔려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없을 수 없다. 항상 있어요, 나쁜 일은. 솔직히. 지금 그쵸. 솔직히 변비도 나쁜 일 아닙니까? 변비 있어요? 안 있죠. 여성분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쁜 일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잠을 못 자거나 무슨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졸리거나 졸린데 1시간 더 못 잤거나 네. 나쁜 일은 정말 많거든요. 행복한 일은 자기가 좀 찾아서라도 이게 행복이다라고 더 느끼게끔 좀 자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면 몸으로 우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제가 말장난 같지만 정말로 신체화 현상 그랬는데 특히나 이것도 마찬가지 변질된 유교 엄격히 말하면 변질된 유교문화권에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논문이 있어요. 우울증은 그러니까 서양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서양은 특히나 난 우울해요, 난 불안해요 그러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나 화병 그래서 이제 화병. 절대적으로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몇 가지 고기가 있어요. 고개요? 네. 설, 추석, 김장철, 명절 증후군. 네, 그리고 이제 5월달 전체,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은 말 그대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더 네. 우울해지죠. 그래서 그러면 유교, 네? 뭐 한국, 중국, 일본 중에 그래서 변질된 유교 문화권. 네네. 변질된 유교 문화. 그 셋 중에 저희 나라가 제일 화병이 많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거는 모르겠지만 화병이라는 진단명을 그 이시영 박사님이 아예 WHO에 아예 그냥 WHWA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나라 이 발음으로 WHO에 WHA로 네. 화병을 네네네네. 옮기셨군요. 네네. 라임이 이런 딱딱 라임 좋네요. 예. 자, 이 방송 좋은데요? 그래. 그래서 그 신체와 세트가 있는데 네.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잠 못 자는 건 기본이겠죠? 항상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분노랑 슬픔입니다. 희노 약 중에 노와 애입니다. 근데 욱하는 막 그런 성질. 근데 욱을 참죠. 심지어 본인이 심지어 본인이 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화가 억압이 되면 긴장이 되고요. 긴장이 이제 척수를 타고 신체로 퍼지죠. 어머,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는 그러면 거군요. 제일 하는 것들이 결림, 두통, 50견 이런 거. 어지러움, 50견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막 던지지 마세요. 공황 증상, 압박감 등등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대충 화병이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게 너무 자신의 그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억압했기 때문에 네. 결국엔 몸으로 그렇죠.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근데 표출하고 표현하고 좀 따로 보면 안 돼. 네. 표출은 차라리 그냥 감정이 생기자마자 토하는 느낌이라면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뇌를 저는 감정의 소화기를 보거든요. 감정의 소화기관. 소화기관. 네네. 소화기관.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무조건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니까 막 뭐 불평불만이 많다든지 네. 분노하다든지 슬퍼하면 이거를 막 터부시하니까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억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가? 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맞아. 예를 들면 왜 여자애들 막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야, 왜 그래? 울지 마.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친구보다 울어. 그래, 화날 땐 울고 풀어. 뭐 맞아요. 이렇게. 울지 마 이런 친구 더 미워요. 예, 그러니까요. 네네. 그죠? 네. 너 저리 가.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어머님들을 말씀하면서 분노와 화의 억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어머님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많이 참지 않나요? 진짜 난 너무 불쌍해요. 예,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좀 착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남자들에 비해서 감정 표출도 많이 안 하고 여자를 위해서 솔직히 뭐 그 전 때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여자친구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머, 그래요? 다른 거 같지나요? 근데 좀 전 덜 성숙한 분들을 좀 만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 전에 분들이 네. 그래도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남성들도 어떤 분노나 슬픔을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성만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지 네, 제대로 꺼낼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교할 것들이 너무 많고 네.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많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정작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쉽게 위로의 말 듣기도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토닥토닥 마음 정비소를 함께 하시면 조금은 마음에 위안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요. 자, 이번엔 책 속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때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버텨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아무리 어른이라도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당하죠. 그리고 자신을 추스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는 남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 딴엔 사랑으로 한 행동이 배우자나 가족,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처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해요. 이때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같이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듯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한 적게 주는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는 가장 관대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상처받은 거는 많이 생각하는데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안나 씨 같은 경우도 개그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짜서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도 또 주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쵸. 아무래도 뭐 남녀도 약간 차이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들에 비해서 남자랑 여자랑 좀 뭔가 성별의 구분이 거의 없이 그냥 형제처럼 지낸다고 해야 될까요? 동성처럼. 예.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그런 장난들을 이제 여자 후배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진짜 무슨 어디 풍선 같은 데 넣어놓고 막 돌려요. 여자애들을. 그러면 또 이제 여자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여자인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러면서 하하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그럼 네. 전 뒤에서 보고 있다가 화를 내죠, 제가.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여잔데. 이 정도는 아니다. 여자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여자애한테. 너도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 너도 하하호호 하지 않고 너 지금 슬프잖아. 물어봤더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는 그 여자친구를 네. 보호해주지 않았죠. 네, 그랬던 적이 좀 있어요. 약간 안나 씨도 그럼 상처를 받는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전 상처를 받거나 뭐 우울하거나 할 때 말해요. 감정에 정직해서 너무 감동해져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 얘기 좀 정의와 평등이 다른 개념인데 그거는 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정의는 각각의 개인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말 그대로 그건 진짜 지금 그게 언제 때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랬으면 그건 폭력이죠, 폭력. 폭력이죠. 네네네. 작가님 어떠세요? 상대한테 내가 많이 상처 주고 있지 않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주 생각하시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해준 걸 제가 불만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내의 모습에서. 네, 근데 그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안쓰러워갖고,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더 힘들지. 괜찮아. 당신 은근히 어쩔 때 보면 내 눈치 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말 하는데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네,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네. 아, 내가 어떻게 했길래 아내가 나한테 이런 눈치를 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랬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얘기예요. 작가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어떤 공감 능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부인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주신 거겠죠. 네, 뭐 많이 신경 써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진짜 훈훈하네요. 훈훈한 부부예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네요. 자기밖에 네. 생각 안 해서 싸우는 부부들이 더 많잖아요, 네. 사실은. 그냥 가끔씩 이렇게 보면 서로가 안쓰러워 보일 때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너는 그래서 그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진짜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머, 감동적이다. 예. 저게 바로 로맨티스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왜 막 삼포 세대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뭐 이런 네.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말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고, 공감과 배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는. 오늘 오신 두 분이 참 제가 정말 바른 이상적인 두 분인데.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술 먹고 와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막 이렇게 좋은 일을 정말 정말이에요, 진짜. 정말 제가 늘 저에게 결혼은 연애 연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별로 없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하셨죠? 했습니다. 연애 연장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연애와 결혼의 차이는 공공기관의 혼인신고서의 유무예요. 제 친구들 이 얘기 들으면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문화 보편성에 쌓였으니까. 그래서 싫은 소리 듣자고요. 싫은 소리 들을 각오 살자고요. 들만한 사람들 맞죠, 그죠? 세상에. 그런데 어떤 공감 배려 없어요. 저의 정의의 배려는 뭐냐면요. 어떤 걸 잘해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상처를 주는 걸 드려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려가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상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감도 다행히 정말 신기한 게 이건 94년도인가 8년도인가 이탈리아의 피렌체 대학인데요. 실제로 거울신경 그러죠. 그래서 거울신경. 이게 마치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뭐 다른 기계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뭐랄까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더 그 영이 발달한 분들은 왜 무속인 분들 과거가 읽어져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아까 역시나 우리 지금 과도기지만 분명히 이 부분이 더 이제 정서적인 부분, 폭력 이런 부분도 이제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살아나는 사회적 분위기라서 저는 그나마 일부지만 다행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야, 저희가 이제 어른으로 산다는 것, 김혜남 선생님의 책을 함께 해봤는데, 어른으로 산다는 게 정말 나이, 숫자만 먹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각각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억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당히 표출도 하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먼저 작가님부터. 예. 오늘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러시아 영화 감독 타르코프스키의 말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과 놓쳐버린 시간과 아직 성취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영화관에 간다. 근데 저는 그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를 모조리 바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나눈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쩌면 모조리 현재를 바치겠다는 사람들에서 그런 감정들은 훨씬 더 격앙되어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안나 씨는요? 예, 뭐 이렇게 오늘 슬픔. 뭐 인사이드 아웃에 나왔던 슬픔이를 인정을 해서 더 성숙하게 된 그 여주인공 꼬마애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픔을 좀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어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이게 진정으로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하도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하면 첨삭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